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4주차 수업이 시작이 됐네요. 우리 학생들 연휴 잘 보내고 본격적으로 시험 공부 시작하고 있나요? 우리 이제 병원 행정사도 그렇고 건강보험사도 그렇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시험 위주로 조금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고, 어차피 시험 자체가 이제 절대평가다 보니까 이제 60점 이상 과락을 면하면서 이제 합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 이제 공부해봐서 알겠지만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반복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공부 좀 하면서 문제 많이 풀면서 반복되는 패턴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해 가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집중을 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수업을 하면서 이제 시험 나오는 것들은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그거 조금 더 신경 써서 확인하고,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좀 암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필기도구 옆에다가 잘 갖춰 놓고 이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4주차 수업 시작할게요. 출발. 자, 그러면 이제 4주차 의료 수가 관리하기를 수업을 시작을 할 건데요. 이제 우리 매번 마찬가지지만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 조금 더 확인하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주에 의료 전달 체계라는 거 좀 공부했었거든요. 그리고 지난주, 이번주 마찬가지로 좀 숫자 나오는 것들은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라서 조금 더 이제 그 필기해 가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의료 전달 체계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1989년 전 국민 보험 실시가 되면서 이제 확립이 됐고요. 자, 의료 전달 체계를 왜 만들었느냐, 그리고 이제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의료 수준의 의료 제공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한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뭐 상급 종합병원에 이제 너무 편중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제한을 하면서 국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의료 전달 체계라는 것들을 이제 도입을 했고 확립을 시켰다. 그래서 이 의료 전달 체계는 보험 같은 경우는 그죠?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1차, 2차 의료기관으로 나눠놨고,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1차, 2차, 3차 의료기관으로 나눠놨었죠. 그래서 이제 그 진료 의뢰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했어요. 그래서 뭐 결과서라든지 의뢰서, 이런 진료 의뢰서를 갖고 1차에서 2차 의료기관으로 이제 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상급 종합병원이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2차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3차 의료기관이 상급 종합병원이었는데, 우리 상급 종합병원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조금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상급 종합병원에 이런 이제 의뢰서라든지 뭐 결과서 이런 것들을 갖고 가지 않으면 이제 100대 100 전액 본인 부담이었었죠. 근데 상급 종합병원을 1차 그 급여로 가능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인데 1차 급여 가능한 이런 7가지가 있었거든요. 자, 7가지 잠깐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응급 환자인 경우, 그 다음에 분만, 그 다음에 혈우병, 그 다음에 치과, 그 다음에 가정의학과 많이 이제 그 빼먹는 경우가 많은데, 가정의학과 같은 경우도 이제 상급 종합병원에서는 1차 그 의료급여 혜택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활치료가 있었는데, 재활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 물리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7번째는 그 상급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이제 1차 급여로 이제 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의료 이용할 때 이제 그 부담해야 되는 것들이 그 본인 일부 부담이라는 게 있었고,
전액 본인 부담, 그 다음에 비급여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액 부담해야 되는 경우, 그 다음 이제 비급여 항목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그리고 그 본인 일부 부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본인 부담에서 급여 상한제라는 게 있었고 급여 제한제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급여 상한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급여 최고액을 정해 놓고 그 금액에서 초과를 하면 보험 적용을 해주지 않겠다라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은 의료 혜택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급여 제한제 같은 경우는 이제 불필요한 뭐 고가 의료 장비를 사용을 한다던가 이럴 때는 이제 급여를 제한을 해주겠다. 그래서 본인 부담에는 급여 상한제, 급여 제한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외래 본인 부담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30%에서 60%가 이제 본인 부담이었었죠. 그래서 30%가 의원, 그 다음에 60%가 이제 상급 병원, 종합병원이었는데 이제 10%씩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의원에서 이제 30%, 그 다음에 이제 병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갔었고 10%씩.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원 환자 같은 경우는 종별 구분 없이 20%였었습니다. 뭐 물론 이제 당연히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이제 입원 부담은 없었죠. 그 다음 이제 식대도 마찬가지로 종별 구분 없이 50%였었던 거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연분만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이 없었죠. 자연분만은 없었고, 제왕절개, 우리 시스액이라고 했던 이 제왕절개 같은 경우는 5%. 이건 이제 건강보험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5세 이상인 노인분들은 이제 외래 같은 경우는 이제 정액제가 있었어요. 우리 본인 부담에서 정액제가 있었고 정률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의원 같은 경우는 그 15,000원 이하로 나오면 1,500원이라는 금액이 정해져 있었고, 약국 같은 경우는 10,000원 이하이면 1,000원, 이렇게 이제 15,000원이냐 10,000원 이냐에 따라서 1,500원, 1,000원 이런 식으로 이제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이제 국가에서 보상 차원으로 그렇게 정해 놓은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게 있었죠. 본인 부담 상한제하고 급여 상한제하고는 달라요. 우리 학생들 그거 좀 기억하고. 자, 본인 부담 상한제 같은 경우는 소득에 따라서 우리 1분위부터 10분위에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소득에 따라서 의료비 부담을 좀 감소해주는 이런 것들이 있었고, 산정특례 제도 같은 경우는 이제 질병에 따라서 이제 의료비 부담해주는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그 산정 특례 같은 경우는 이제 질병에 따라서 이제 나눠 놨었는데 요것도 조금 기억을 해 주세요. 이제 산정 특례 그 질병은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그래서 중증 질환이 있었어요. 중증 질환에는 이제 뇌출혈하고 심장, 중증 화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는 기간하고 본인 부담 퍼센트 이제 그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뇌출혈하고 심장질환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 후 30일 동안 인정을 해줘서 본인 부담금을 이제 총 진료비 5%. 자, 그 다음에 중증 화상 같은 경우는 이제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중증 화상은 이제 기준이 뭐냐면 중증 화상으로 등록한 날로부터예요. 그래서 등록일로부터 1년. 이것도 이제 총 진료비의 5%였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희귀난치성 질환 같은 경우, 희귀난치성 질환하고 등록 암 환자 같은 경우는 기간이 5년이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치료하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5년, 물론 이제 그 5년 만기하기 전에 이제 추가로 이제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추가로 신청할 수 있기는 하지만, 자, 기준은 5년인데, 희귀난치성 질환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이 10%였었고요. 등록한 암 환자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이 5%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냐 10%냐 이것도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정간호 요양급여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간호 요양급여 같은 경우는 20%인데 만약에 이제 등록 암 환자라든지 중증
그 화상 환자분들이 가정 간호를 받으신다 그러면은 본인 부담금이 5% 똑같아요. 그래서 일반 가정 간호 같은 경우 20%, 등록암, 중증 화상은 5%가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약국 요양급여 같은 경우는 이제 상급 같은 경우는 50%, 종합병원 외래 같은 경우는 이제 40%. 그래서 이제 외래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이런 분들도 이제 산정 특례 제도로 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위에 해당하는 질병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암 환자인데 그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암 환자 같은 경우는 외래 진료할 때 20%의 본인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가 나중에 이제 암 진단을 받으시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등록을 조금 해드려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이제 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고액암이 있고 소액암이 있기는 한데, 고액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위암이라든지 이런 대장암 같은 경우는 기간도 길고 치료비가 뭐 기본이 한 5천만 원, 많이 들면 이제 7천만 원 이 정도 들다 보니까 굉장히 그 금액이 크거든요. 그 큰 금액에서 이렇게 이제 본인 부담금을 좀 혜택을 줄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리고 그 등록 암 환자 같은 경우는 5%였었고 미등록 암 환자 같은 경우 외래 진료할 때 20%였었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그 적은 금액이면 상관이 없는데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좀 신경 써서 구분을 해서 등록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 잠깐 복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4장 의료 수가 관리하기. 이 의료 수가 관리하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이런 항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의료 수가 제도, 그 다음에 이제 비급여 수가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중요할 수도 있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기는 하지만, 요즘 이제 그 신의료기술 뭐 이런 것들 이제 신청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되는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자세하게 알지는 못해도 기본적으로 신의료기술 평가라든지 신의료약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우리 이제 의료기관에서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 안에 신청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청을 했을 때 얼마 동안 기다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의료 수가라는 건 뭐냐? 수가라는 것 자체가 이제 돈이거든요. 돈이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내는 본인 부담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료를 하게 되면 뭐 최소 5%에서부터 이제 60%까지 본인 부담금이 있잖아요. 그 본인 그 부담금 받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공단에서 우리가 이제 청구를 하겠죠. 그러면 의료기관에서 지급하는 이 급여비 합계를 이제 의료 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 수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이제 빨간 글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료기관에서 의료 행위에 대한 대가로 이제 지불하는 비용,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받아서 이제 합쳐진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치료 원가가 들어가겠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의사, 간호사, 그러니까 이제 의료인하고 보건 의료인이 사용한 인건비, 인건비도 무시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뭐 전기료라든지 이런 거에 부대 비용을 합친 요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치료 원가가 어느 정도인지 인건비, 그래서 이제 상대 가치 점수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대 비용 이런 것들을 합쳐서 의료 수가는 요거 꼭 기억을 하세요. 의료 수가는 어떻게 산출이 된다? 상대 가치 점수 곱하기 환산 지수. 그래서 이 그 의료 수가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 가치 점수가 얼마, 몇 점이냐, 환산 지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굉장히 제3
제3자가, 그러니까 이제 의료기관,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이용하는 환자분들이 사용하는 사용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보험자, 의료공단, 이 세 군데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이제 관건이 되는 것들이라서, 왜 그러냐면 이 의료수가 결정이라든지 의료수가 인상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1년에 한 번씩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다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도 고려를 할 수 없죠. 병원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지급되는 원가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들이 달라지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이제 각 단체, 그래서 뭐 의사협회라든지 병원협회라든지 소비자협회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그 보험자협회 하고 이제 공단하고 협상을 통해서 매년 결정이 되는데, 이런 수가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에 수입하고도 직결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사용자에게는, 이제 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에게는 보험료 인상. 우리 이제 뭐 그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도 이제 자동차 보험금을 타면 이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처럼, 이제 의료 수가가 올라가면 어쩔 수 없이 사용자한테는 이제 보험료가 인상되는 이런 이제 결과를 초래를 하게 되고, 공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이제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의료 수가 같은 거 결정할 때 그 매년 이제 그 수가 결정하는 게 쉽지가 않대요. 아무래도 이제 뭐 병원 사용자, 그 다음에 공단에서 서로의 이익, 그러니까 이익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서로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이제 산출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매년 하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얘가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고시를 해야 돼요. 고시를 해서 이제 다 알려야 되는데, 이 건강보험이라든가 아니면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에 고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에서 이렇게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이제 그 결정이 되면 바로 고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수가 같은 경우 있잖아요. 뭐 비급여, 뭐 상급 병실료라든지 이런 이제 일반 수가 같은 경우는 병원 홈페이지에서 이제 고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수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년 매년, 그리고 이제 정기적으로 의료 수가에 대해서 들어가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의료 수가를 잘못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병원에서도, 아니면 나중에 이제 그 본인 부담금 이런 것들에 대한 점수 이런 것들이 달라지면 또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분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료 수가는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수시로 이제 관찰하고 살펴봐야 될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이 의료 수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료 수가 제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행위별 수가제, 이제 FFS라고 해서 Fee for Service. 그래서 서비스에 해당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그 산정되는 이제 점수로 우리가 이제 받는 건데, 이 행위별 수가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점수제거든요. 점수제인데, 여기 보면 이제 진료에 소요된 약제, 재료, 진료 행위, 그래서 하나하나마다 다 수가가 산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행위별,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점수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의료 수가를 지급받는 이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뭐 일본 같은 경우인데, 이제 장단점을 조금 따져보자면, 행위별 수가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양질의 진료 제공, 가장 큰 장점이죠. 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가지고 이제 진료를 하다 보니까 이제 환자분들한테는 양질의 진료 제공이 되는 가장 큰 장점. 그 다음에 이제 그 양질의 진료 제공을 하다 보니까 여기 보면 이제 의료 연구 개발에 굉장히 많이 힘을 쓰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의학의 발전, 그래서 이제 경쟁력을 갖춘 이런 그 행위를 하다 보니까
많이 의학이 발달이 됐어요. 우리나라가 사실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암 환자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서전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달된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행위별 수가제 때문에, 그리고 환자와 의료인의 신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행위별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아, 내가 이런 진료를 받아서 이제 좋구나, 뭐 이런 것도 이제 신뢰감이 되는 거고, 단점 같은 경우는 일단은 행위별 수가제이다 보니까 과잉 진료, 이제 그 안 해도 되는 이런 검사를 이제 하나를 더 한다던가, 아니면 서비스 내용을 더 추가를 해가지고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왜냐면 이게 다 돈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과잉 진료를 초래하는 단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의료비는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뭐 본인 부담금이 올라간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공단에서 지급해야 되는 이제 의료 수가가 이제 높아진다던가, 이런 단점이 발생을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 행위 진료 하나하나보다 수가를 다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진료비 청구가 굉장히 복잡을 해요. 굉장히 복잡해서 놓치는 거 없이 좀 신경 써서 그 청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으로 만들어진 게 이 DRG, 그래서 그 포괄수가제죠. 그래서 이제 그 진단명 기준에 따라서 어떤 진단명이냐에 따라서 묶어가지고 이제 돈을 지급해 주겠다. 그래서 질병에 따라서 서비스 양에 관계없이, 서비스 양에 관계없이 미리 책정된 진료비를 지급을 해주는, 우리 학생들 이제 DRG는 굉장히 많이 들어봐서 이제 다 알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제 시범사업은 97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병원에서는 이제 그 2012년도 이제 상급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2013년도에 DRG가 이제 책정이 됐죠. 근데 이제 이 DRG 같은 경우는 이제 행위별 수가제 단점이 이제 DRG에서는 이제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의료비의 상승을 막기 위한 의료비 절감, 이 단점, 그 장점이 되고, 그 다음에 진료비 청구가 좀 간편해지긴 했죠. 물론 이제 어떤 코딩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제 하나하나씩 다 매겨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진료비 청구가 간편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의료인하고 그 보험자, 이제 공단에다가 맨날 이제 뭐 이의 신청할 필요도 없었고, 그냥 이제 그 코딩만 잘 해놓으면 이제 그 바로 이제 돈이 지급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마찰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환자가 병원에 재원하는 일수도 조금 줄일 수 있었고, 자, 근데 단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기 보면 환자하고 의료인 간의 분쟁이 야기가 됐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행위별 수가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양질의 진료 제공,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단점이 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서비스를 이제 많이 해줬단 말이에요. 많이 해줬는데, DRG를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양만큼만, 왜냐면 이제 그 서비스 양에 관계가 없다 보니까 병원 같은 경우는 최소의 서비스만 제공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면 이제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 가끔씩 병원에 갈 때도 이런 얘기 환자분들이 좀 하셨었거든요. 옆에서 지켜보면, 아니 내가 내 돈 낼 테니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줘라. 그런데 그 병원에서는 안 그러죠. 어차피 DRG 제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뭐 여기까지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 시끄러웠던, 그래서 이제 심포괄 수가제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어쨌거나 DRG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환자하고 의료인 간에 이제 그 분쟁이 야기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굳이 의료기술 발전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딱 내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만 해주면 이제 돈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이제 의료기술 발전 이런 것들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얘기를 했지만, 우리 이제 그 DRG 같은 경우는 이제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높은 이제 주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바꿔서 부당 청구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우려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DRG 같은 경우는 이제 분류 체계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물론 우리 저 뒤에서 DRG 다시 한번 공부를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지만, 일단은 주 진단명이 뭐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진단명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술 처치명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바로 뒤에 나오지만 이제 수술 같은 거 할 때 어떤 수술이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연령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진료 결과에 따라서, 이제 진료 결과에 따라서 이제 뭐 이게 좀 합병증이 발생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 DRG가 조금 나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부당하게 병원에서 청구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이제 단점이 돼요. 그래서 이제 DRG 분류 체계 같은 경우는 뭐 주 진단이 뭐냐, 질병 구는 또 어디에 해당이 되냐, 이거에 따라서 세부 질병 구는 또 어떻게 되느냐, 뭐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나뉘기 때문에 이 DRG에 대한 부당 청구 우려 같은 경우는 저 뒤에서 배우면서 이래서 부당 청구를 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잠깐 이제 짚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학생들이 나중에 어느 병원에 취업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DRG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들 하니까 좀 기억을 해 줬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이제 DRG 자, 요거 중요하죠. 자, DRG는 4개 진료과에서 7개 질병군을 이제 나눠 놨어요. 그래서 4개 진료과는 안과, 우리 학생들 거의 외웠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꼭 짚고 넘어갈게요. 자, 안과, 이비인후과, 외과, 산부인과, 요렇게 4개 진료과가 있어요. 이렇게 4개가 있다 보니까 시험에 내기도 쉽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상 질병군에 따라서 이제 카탈락 수술이라고 하죠. 수정체 수술인데, 요것도 이제 수술 처치명에 따라서 이제 인시전, 절개를 이제 좁게 넣느냐, 많이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양쪽, 그 다음에 한쪽만 했느냐에 따라서 코드명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기억을 하고, 이비인후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연령에 따라서 우리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는 이제 18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8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하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우리 이제 아데노이덱토미, 그래서 이제 편도라든지 이렇게 비후가 됐을 때, 이런 이제 절제술 할 때 이 연령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 이런 이제 이비인후과. 그 다음 이제 외과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충수 절제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허니아 탈장 수술, 그 다음에 이제 항문 수술 같은 경우도 이제 아펜덱토미 할 때 복잡한 줄 진단에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이제 라파로라고 하죠. 이제 복강경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고, 이 허니아 같은 경우 이제 서해미 대퇴부 탈장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연령 같은 경우도 뭐 신생아네 아니냐, 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라파로로 했느냐, 아니면은 이제 한쪽만 했느냐, 양쪽 다 했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세부 금액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나눠진다, 세부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항문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원형 자동 문합기를 이제 이용을 했느냐, 아니면 이제 뭐 다른 이제 주요 부위냐, 기타 부위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이제 히스테토미, 자궁 절쭉 적출술을 했는지, 아니면은 이제 자궁 부속기 수술을 했는지, 요것도 이제 라파로를 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예외가 있어요. 이제 자궁 적출술을 이제 캔서, 이제 악성 종양에 따른 거는 여기 DRG 해당이 되지 않고 그냥 이제 단순하게 적출을 했을 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C세, 이제 제왕절개 분만 같은 경우도 DRG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가 이제
신생아가 하나였냐, 이제 아니면 다태아, 이제 뭐 쌍생아였냐, 뭐 삼생아였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리고 자연 분만, 직식 분만 같은 경우는 DRG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이 4개 진료과에 7개 질병군이다. 그 다음에 4개 진료과는 어떤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요 질병군 7개는 어떤 것, 그 다음에 예외, 악성, 그러니까 그 자궁 저출술 히스텍토미 같은 경우는 종양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만 같은 경우도 C색만 되지, G식 분만 같은 경우는 안 되고, 요런 것들을 조금 기억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심포갈 지불 제도라고 해서 이제 그 심포갈 수가제라고 하잖아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DRG의 단점을 조금 보완하고자 만들어 놓은 건데, 그래서 이제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하는 진료에 따라서 미리 정해진 금액을 조금 적용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DRG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행위별 수가제하고 이제 DRG 같은 경우는 7개의 질병군을 모아놓은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행위별 수가제를 이제 혼합해서 만든 이런 모델이 그 심포갈 수가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본 서비스 같은 경우는 포괄 수가로 묻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가 제공하는 뭐 수술, 시술 이런 것들은 이제 별도 행위별로 수가로 이제 계산을 하는, 그래서 그 환자하고 그 의료인들과의 분쟁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해소하고, 그 환자분들한테도 양질의 서비스,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지금 이제 그 DRG 같은 경우는 4개 진료과에서 7개 질병군이잖아요. 근데 심포갈 같은 경우는 질병군이 이제 조금 더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20개 질병군을 시범 사업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맨 처음에 이제 그 공단, 이제 그 공단 소속 일산병원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100여 개의 의료기관에서 지금 시범 사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질병군을 이제 심포갈 수가제로 이제 편입을 시켜가지고 이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많이들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청을 해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이들 신청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진료비 지불 방식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기본적인 거는 행위별 수가제죠. 그죠? FFS고, 그 다음에 DRG, 그 다음에 일당 진료비,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 이제 행위별 수가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입원 환자라든지 외래 환자한테 즉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행위 하나하나마다 그 다음에 재료라든지 약제별로 따로따로 이제 산정을 해가지고 이제 정액으로 지급을 받거나 이제 정률로 지급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 뭐 외래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 부담금이 30에서 60%, 뭐 65세 이상일 때는 또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산전 특례 제도라든지 뭐 상한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근데 어쨌거나 이거는 이제 행위별 수가제에 따라서 총 본인 부담금을 이제 이렇게 받게 되는 거고, 포괄 수가제 같은 경우는 질병군 정액제라고 해서 지금 그동안 계속 DRG에 대해서 했던 것들이고요. 일당 정액제라는 게 있어요. 자, 일당 정액제라는 거는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1일당 정해진 금액으로 해가지고 입원 환자를 받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일당 정액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양병원 같은 경우, 그러니까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달에 얼마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잖아요. 행위별 수가제다 보니까. 근데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일당 정액제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아무래도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요양 기간이, 그러니까 입원 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뭐 며칠 입원 이런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제 만성 질환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죽음을 앞둔 노인분들, 뭐
호스피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호스피스처럼 이제 요양을 받고 싶어서 계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행위별 수가제가 아니라 일당 정액제로 해가지고 한 달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져 있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일당 진료비라는 것도 있어요. 일당 진료비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급여 환자 같은 경우 이제 그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이제 진료를 이제 받게 되면 요거는 또 일당 진료비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행위별 수가제, 그 다음에 이제 DRG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질병에 따른 정액제라는 게 있고,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일당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당 진료비라는 게 있는데, 일당 진료비는 의료급여 환자인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입원 진료를 받을 때 일당으로 이제 진료비가 계산이 되는 이런 이제 지불 방식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대 가치 점수를 이제 좀 정의 내린 걸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요것도 이제 상대 가치 점수라는 게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요양급여에 소용되는 요거, 자, 시간, 노력, 업무량, 그 다음에 인력, 시설, 장비, 이런 이제 자원의 양. 가장 큰 거는 이제 자원의 양과 위험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따질 때 자원의 양은 어떤 게 들어가 있느냐, 그러면 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시간, 노력, 뭐 그런 이제 업무량, 그 다음에 이제 인력, 시설, 장비, 이런 것들이 자원의 양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양급여의 위험도, 그러니까 상대 가치 점수, 상대적으로 이제 점수를 매기겠다라는 거잖아요, 가치를. 그래서 요양급여의 위험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요양급여의 가치를 각 항목 간에 상대적 점수로 나타낸 것을 상대 가치 점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 가치 점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행위 간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비교한다. 우리 종별 가산율 뭐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상대 가치 점수는 이제 의료행위 간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서 이거를 몇 원 돈 화폐 단위가 아니라 점수로 표현한 이런 것들을 상대 가치 점수라고 해요. 그래서 물론 뭐 이거는 이제 계속 이제 바뀌어지기는 한데, 지금 이제 상대 가치 점수가 이제 표준 의료 행위에 거의 뭐 5,600개가 넘는 이제 이런 상대 가치 점수, 이런 것들이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원의 양, 그 다음에 요양급여의 위험도,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라는 게 그게 뭐다? 상대 가치 점수다라는 거 기억해 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상대 가치 점수 곱하기 환산 지수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환산 지수는 뭐냐? 상대 가치 점수 1점당 단가예요. 네, 그래서 이거 이제 매년 이제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 1점당 단가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공단이라든지 심평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단의 이사장,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학계를 대표하는 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환산 점수를 따지는데, 이제 워낙 이게 쉽지 않다라고 했었잖아요. 이제 서로의 이익이라든지 입장에서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하다가 결정을 못 내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건정심이라고 해가지고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못하면 이 건정심에서 아예 이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환산짐수 점수당,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사료, 이제 한번 주사를 할 때 어떤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50원이다 아니면 60원이다, 10원 하나 차이 가지고도 이제 큰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오는 금액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상대 가치 점수 1점당 단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예민하게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 수가, 의료 수가 같은 경우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상대 가치 점수에다가 그 다음에 점수당 단가, 이제 이 환산 지수 위에 얘기하는 요거를 이제 곱해서 산출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요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자, 1년으로 하는데, 요 1년 같은 경우가 이제 결정이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고시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고시를 하게 되고, 일반 수가 같은 경우 병원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을 이제 그 환자분들 이제 하시게 되는 거죠. 예, 비급여라든지 이런 것들 꼭 기억을 해서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니까. 근데 사실은 환자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죠. 예, 우리 학생들은 이제 이거 공부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 학생들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보험료가 달라지고, 내가 이제 어떤 검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 이런 것들 우리 학생들도 몰랐을 텐데, 일반 환자분들도 잘 모르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급여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안내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환산 점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 행위에 대한 보상 방법으로 이렇게 점수 단위로 산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 이제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료 수가 산정 방식이 있는데, 이제 의료 수가가 이제 돈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요 산정 방식 같은 경우는 산정 대상, 그 다음에 산정 기준, 산정 가격으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진료 기술 행위, 그래서 이제 아니면 이제 산정 기준 같은 경우는 상대 가치 점수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난이도라든지 소요 시간, 사용 빈도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래서 수가 같은 경우는 이제 원가 플러스 적정 이윤을 이제 보장을 해줘요. 근데 약가라든지 재료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실구입가, 그러니까 이제 이윤 이런 것들을 이제 안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거는 우리 학생들 잠깐 쉬면서 차 한잔 하다가 아니면 이제 요 시간에 배웠던 것들 한번 정리하는 시간 조금 갖고 있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잠깐 쉴게요.